2026년 6월 29일 새벽,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한 훈련장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48개국 중 34위. 모두가 그의 입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104초.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단 한 개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자마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전 국민이 더 화가 났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질문에 심리학으로 답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지만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어떤 심리 패턴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 가족, 가까운 친구. 사과는 했는데 뭔가 찜찜하다는 느낌을 준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심리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감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 주목하세요. 행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인식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행동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릴까? 반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번엔 자신 전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공격받는 느낌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의 피해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숨거나 아니면 반격하거나.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심은 공감 능력을 마비시킨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상대방의 고통을 볼 여유가 없어진다. 이제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늘 이 선택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내가 한 이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수치심을 방어하는 사람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의도는 옳았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발언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보호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판단 오류로 돌리면 자아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의도와 노력은 강조하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흐릿하게 만드는 언어를 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기준은 옳았다. 결과가 나빴을 뿐이다. 이 구조 안에서는 진짜 사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화가 났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저 사람이 느끼는 건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는 수치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 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 나갔을까요? 질문을 한 개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심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기서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 속에서 삽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고 나의 선택에는 항상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는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서사가 지나치게 견고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의 비판이 자기서사를 위협할 때 뇌는 그 비판을 사실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댄 메가담스는 자기서사 연구의 대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바꾸지 않는다. 설령 명백한 실패 앞에서도 이야기의 구조를 바꿔 자신을 구원한다. 홍명보 감독의 자기서사는 아마 이런 구조였을 겁니다. 나는 한국 축구 레전드다. 2번씩이나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 욕을 먹으면서도 감독직을 받아들였다. 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헌신했다. 결과가 나빴지만 나의 의도와 헌신은 순수했다. 이 서사 속에서 그는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영웅적 헌신을 했으나 결과가 따르지 않았던 사람. 이 서사를 가지고 기자회견장에 섰다면 104초 입장문을 읽고 당당히 걸어 나가는 것은 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 서사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죄를 해야 하나?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지? 스포츠 캐스터 박종윤은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저 태도는 미안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경험합니다. 팬들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자리로 보고 감독은 부당한 모욕을 견디는 자리로 경험합니다. 이 간극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서사를 지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홍명보 감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잘못을 했고 사과도 했는데 뭔가 찜찜한 사람. 사과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내가 미안하긴 한데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그때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거든. 사과 속에 자기 변호가 들어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방어적 사과라고 부릅니다. 진짜 사과와 방어적 사과의 차이는 사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진짜 사과의 중심은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있고 방어적 사과의 중심은 나의 의도와 노력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건지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판을 개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 피드백을 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아세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것은 비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판받은 것은 행동인데 느끼는 것은 내 전부가 공격받는 느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비판,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실수를 했을 때 이 행동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라는 말을 자주 들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행동에 대한 지적을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에게 더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신에게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심리적 생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하게 사과를 요구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둘째, 행동 중심의 언어로 대화하세요. 당신은 왜 그래요? 대신 그때 그 말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줬어요.
당신의 존재를 건드리는 언어 대신 구체적인 행동과 그 영향을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 모드로 돌입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셋째,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런 심리 패턴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과 계속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참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자신은요? 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안에 동일한 패턴이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을 했을 때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의도를 먼저 설명하는 사람인가요? 누군가 내 결과물을 비판했을 때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왜 나를 공격하지라고 느끼는 사람인가요? 심리학자 캐럴 드웍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실패는 존재의 문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실패는 정보다.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틀렸지? 를 묻습니다. 실패를 존재의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상황이 나빴던 거야를 먼저 말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 발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 축구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입장문 속의 한국 축구를 홍명보의 축구 인생으로 바꾸면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팀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올 때 그것이 진심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포장하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합리화라고 합니다. 행동의 진짜 동기를 보다 수용 가능한 이유로 대체하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합니다. 우리 뇌가 자아를 보호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홍명보 감독의 사퇴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심리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 죄책감은 행동에 집중하고 수치심은 존재를 방어합니다. 진짜 사과와 방어적 사과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둘째, 자기서사.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서사가 지나치게 견고할 때 비판은 정보가 아니라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셋째, 합리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동기를 더 고귀한 언어로 포장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보며 분노했던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한 스푼만 써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사과할 때 나는 어디를 보고 있었나요? 상대방의 아픔을?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 효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 씨앗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나를 향한 화살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생각의 회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그 소음 안에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과했는데 왜 더 화가 날까? 이제 그 이유가 조금은 선명해지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스포츠 평론가와 팬들은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축구협회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홍명보 감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